특히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45%입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별세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조화와 조전을 가지고 우리 측 대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그리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이 대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화와 조전 전달식이 있고 나서 남북 당국자 간에 간단한 환담이 있을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난 오늘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열린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오늘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 기억하시죠? 그 1주년에 맞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이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북미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부는 것일까? 사실 70년 고착된 분단의 땅, 단번에 새날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섣불렀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인내를 갖고 걷는 평화의 발걸음, 우리 모두 함께 내딛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장례를 평화의 불쏘시개로 만든 이희호 이사장, 정말 거인이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국회의원 24시. 오늘은 일부에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하는데요. 표류하고 있는 유치원 3법. 남은 시간은 단 2주 박용진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신성국 신부 연결합니다. 칼 858기 진실을 찾기 위해서 32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본 분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사고 지역인 미얀마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모두의 경제에서는 투박, 경향신문 박비영률 기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생활에 도움되는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김원봉 논란, 광복회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웅 광복회장이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김원봉 전 광복군 부사령관에게 서훈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원웅 회장은 친일 기득권 세력이 독립운동가 폄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서훈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독립유공자는 광복 이전 행적으로만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김원봉 전 부사령관에 대한 서훈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원웅 회장, 김원봉 전 부사령관은 월북이 아니고 친일 세력이 북으로 쫓아낸 것이며 만약에 김원봉이 남한에 있었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군의 주류는 독립군 토벌 세력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군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만주에서 일본을 앞제비를 하면서 네.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이고 네.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그런 일제 앞잡이 독립군 토벌대에 있던 사람이고 네. 제3대도 그렇고 4대도 그렇고 5대도 그렇고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만주에서 일제 앞잡이하는 독립군 토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이 줄이었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 국군이 네. 동학, 의병,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네. 일제 친일 앞잡이 법통을 이어받았는지 하는 인적 구성에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 논란 중에 백선엽을 찾아갔다고 하면서, 네네. 거기서 중요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눴다는데, 백선엽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주에서 일본을 앞잡이하면서 네. 독립군 토벌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룰을 다듬고 있는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 오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서 홍문종 의원이 공천 룰과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대한애국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에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시사한 것을 두고 홍문종 의원이 반발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친박을 학살하겠다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은 과거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어떻게 답변할까요? 신상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개파가 사실은 많이 소멸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대통합을 보수의 어떤 찢어진 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오히려 다 하나의 자유민주 보수 기치에 이제 모아나가겠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어떤 기치인데요. 근데 친박 이걸 학살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말을 제가 이제 한 적도 없고 단지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이 과거보다 클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또 지지층조차도 우리 현역 의원들이 당이 아주 지지율 바닥을 치고 이런 상황을 현역 의원들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지냐.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물갈이 폭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상하게 일부 언론에서도 친박 학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읽힌다 하면서 이제 홍문종 의원이 자기를 겨냥했거나 친박을 겨냥했다는 식의 예.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면서 탈당 얘기까지 오는데 자선 의원을 하시고 당의 사무총장 집권당의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중책을 맡으셨던 분으로서 그렇게 쉽게 탈당하거나 그렇게 당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거나 하지는 그렇게 않지 않으시겠나 다른 뜻이 있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에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조화와 조전을 보냈지요. 사실 조문 대표자가 누구냐? 그 면면을 보면 북한의 조문의 예의를 가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남북 북미 대화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직 김여정 부부장이 간접 조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오늘 아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세도 정세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가 직접 조문을 갔다. 그때 조문원분이 돌아가셨고 같이 온 아들은 상주고 하니 우리 전통 예법으로 올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조문단 대표가 김여정 부부장일 경우에는 북한이 어떤 조문의 수위를 설정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장관이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당 비서들이 둘이나 왔어요. 5명이 조문을 왔었는데 예. 그때 당 비서들이 요즘은 부위원장이라고 이제 하는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 일이 없었다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다시 뭐 복권이 됐다고 그러나 서열이 좀 밀려나긴 했었는데 공식 행사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그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결정을. 누가 오느냐 거기가. 때문에. 네. 김여정 부위원장이 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후에 그쪽 팀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일종의 징계 절차를 지금 아직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안 보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나오는데 김여정보다는 이제 당 비서 둘이 오면은 뭐 금상첨화고 오면은 이번에 오면은 지난 4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한 2달 가까이 안 내놓고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36년 전 청소년 축구 4강 신화에 주역하면 신연호 선수지요. 신연호 선수가 지금은 단국대 감독입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신연호 감독이 나왔는데요. 정정용호가 오늘 새벽 에콰도르와의 U20 월드컵 4강에서 1-0으로 승리해서 결승에 진출했지요. 돌아오는 일요일 새벽 폴란드 우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와 격돌합니다. 선배를 넘어선 후배들 자랑스럽다 이렇게 신현호 감독이 밝혔는데요. 결승전 전망을 물어봤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확한 전력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음은 100%입니다. 마음은 100%인데 축구공은 둥글고 또한 그 우크라이나도 아직까지 또 우승의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런 경기력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력만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우승의 가능성을 점쳐보고 싶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뭐 한 70-8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도 70-80% 가능하다 보세요? 현재 상승세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후배들 자랑스럽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이런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오는 결승전 마지막 한 경기 죽을 각오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우승컵 꼭 가지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화이팅! 김용민 라이브. 물컵 갑질 사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하자 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책임 경영 원칙에 반한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KCGI는 조 전무의 복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한진칼 이사회에 과거 조현민 전무의 행동으로 발생한 계열사 주가 폭락 피해 등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와 조현민 전무의 급여 퇴직금 기준을 묻는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땅콩 회항을 계기로 온갖 불이익을 당한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조 지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본 조 씨 일가는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징계를 남발했는데 조 씨 일가는 한진그룹에 대한 손해와 미래가치 손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일부분 들어보시죠. 조현아 전 부사장도 그러면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겁니까? 현재 이제 대한항공 내부에서 돌고 있는 말은 회사에 직접 나오지 않을 뿐이지 계속 결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의견도 99.9% 곧 다가올 판결이
무혐의가 난다면 바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연관된 이슈인데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재벌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봤을 때 일가의 재산일 텐데 그 재산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저도 IMF 때 이제 그 대한항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네.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 수천억이 들어갔던 회사였고 또 앞으로 어떤 뭐 한진 해운의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우리의 전체 공공재가 거기에 같이 소비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네네. 회사지 단지 개인이 그 소유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공익의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뭐 개인의 소유권의 문제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또한 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U20 축구도 남북관계도 한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보려 애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손짓 하나에 반짝반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은 멀어져갔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 웃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3분 지나고 있네요. 자, 양종숙님 아침에 김원웅 광복군 회장이 아니라 광복회장이신데 김원웅 광복회장의 울먹이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곡된 역사 이 나라 친일파들이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하셨어요.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네, 장마를 앞두고 도로 위로는 도로 정비 작업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이 작업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지금도 충청권 금곡 부근과 옥천 일대로 각각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경기권에 진입해서 수원 부근에서는 조금 전까지 고장난 차를 처리했기 때문에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로 7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달래내고개 부근 3차로에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달래내고개부터 한남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기흥동탄에서 오산 사이와 금강 일대의 정체는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서안암부터 정체고요.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1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국회의원 24시 각 당에서 최고로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의정 활동 그것이 궁금합니다. 속속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의원님, 보니까 말이죠. 요즘 강연 일정 때문에 무척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예. 뭘로 강연하십니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내걸고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머리 지끈지끈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오히려 재벌개혁이 재벌 옥죄는 것이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더 옥죄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시키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더 우리 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고 투자자와 거기 회사의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하는 경제 부흥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그러시군요. 하니라고요. 작년 3월 16일부터 열심히 해서 100회를 계획했거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20대 국회 임기 내에 100회를 해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회사가 이 일부 총수 일가들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위해서 뭐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고 공장 바닥이나 뜯어내고 있고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국민적인 인식을 모아내고요.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벌써 91회 했습니다. 100회 목표로 했는데 100회 목표로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곧 100회를 할 건데요. 100회 때는 좀 떠들썩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한번 저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와서 제 장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또 삼성 최근에 이제 회계 사기 건으로 해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또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원래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이른바 재판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자본시장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뭐 잘못 회계 사기를 일으키거나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심판해서 행정제재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판대에 올랐던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민기적 거리길래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공개된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래 사기야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그 고발을 하고 말았는데 이 검찰이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검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수사를 좀 들어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그 수사하는 중에 어라?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여기다 뭘 숨겼다대. 그리고 이거를 서로 모의했다대. 이래서 지금 줄줄이 구속되어 가는 것은 회계 사기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증거인멸죄. 이 부분을 지금
그 구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원래대로라면 미래전략실 같은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원 TF의 김모 박모 부사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지난번에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에 구속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고요. 구속 수사를 쭉 마친 다음에 재판 붙여야 되겠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얘기죠. 네네네. 이 얘기는 일단 법원이 인신 구속을 허가했다는 얘기 그리고 수사를 그렇게 하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는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 회계 사기 사건과 관련된 그 증거 인멸을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해서 내버려두면 흔히 우리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속해 수사를 했고 오늘 재판에 붙였는데 이분들 바로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정현호. 그렇습니다. 어제 그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은 뭐 진짜 이재용 부회장의 뭐 오른팔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삼성의 2인자다. 그래서 사실 정현호 이분이 만약에 구속된다면은 이건 뭐 이재용 부회장밖에 안 남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뭐 기자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신 건데요. 예전에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었죠. 그 미래전략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 있는 사이에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하면서 난 깨끗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해체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기능은 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로 갔다는 거고요. 간판만 바꿔단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사장단이 있었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집으로 가셨고요. 한 명만 지금 사장으로서 사업지원 TF를 지휘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정현호 사장입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함께 이렇게 그 뒤를 봐주고 해왔고 또 그 사이에 미래전략실에서도 사업을 해왔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업지원 TF가 기존에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의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 이것도 큰 범죄예요.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는데 이 정현호 사장은요. 이전에 있었던 미래전략실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회계 사기 사건의 본류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 왜 멀쩡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를 했어야 했을까? 왜 분식 회계를 했어야 됐을까? 그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지금 잡고서 증거를 모아나가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경영권 승계받아야 되는데 미처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어떻게든 삼성을 승계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식 회계 사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계 사기 뭐 대충 그림이 다 보이는데 이걸 이제 검찰이 하나하나 증거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기소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이재용 부회장 턱밑까지 갔다. 턱밑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 뇌물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 갖다 준 걸로 뭐 또 외환관리법 등등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그 죄가 인정이 됐는데 정작 돈 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돈은 뜯긴 거고 별도로 청탁한 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그런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 주고받은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가 어디셨죠? 정무위원회에 계시면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육위원회로 교체가 됐어요. 전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교육위원회 가지고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담배나 태우면서 뭐 시리에 젖어 있느냐 아니야. 이번에 또 유치원을 또 파고들어서 그 한유총 사태 그 세상 앞에 그 환부를 다 드러냈던 한유총 원장님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믿고 맡기는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투명하게. 이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유치원 3법 그렇게 해서 법안을 내놓으셨는데 내놓으신 건 꽤 됐는데 이게 계속 논의도 안 되고 있고요. 이 두 주 후면은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작년 12월 27일 날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수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웠습니다. 태웠어요. 근데 패스트 트랙은 최장
상임위원회 저희 네.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네.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60일을 장 묵히듯이 묵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빨리 논의를 해서 합의 논의를 해서 그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기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이걸 처리하자는 게 저희와 다른 정당들의 다 뜻인데.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은 그 소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임위에서 이제 180일 안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거의 끝난다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간 말이죠. 근데 법사위의 지금 위원장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시고 그분은 뭐 하여튼 뭘 되게 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뭐 안 되게 하는 능력이 강하다. 아마 이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 법안도 깔고 뭉갤 거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기 굉장히 본회의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깔고 뭉개더라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넘어가기는. 그래서 패스트트랙의 묘미는 그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 묵히듯이 묵히긴 하는데 언젠가 예. 넘어가긴 넘어간다. 네네. 180일, 90일, 60일이 지나면 소멸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네. 그 법사위가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개정하는 것은 네.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 박용진 의원실이 토론회를 했었던 작년 10월 5일부터 이 사태가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 2, 3, 4, 5 지금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예. 자유한국당이 이거 못해, 이거 안 해 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네. 한유총의 편만 들고 한유총의 얘기를 대변하고 예. 비리 유치원들을 감싸고 놀고 네. 이렇게 되면서 네네네. 국회가 국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좀 해야지 않겠냐. 예. 그러니 민생 알았고 민생 대장정 그만하고 그 빨갱이는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왜 중국 공산당이 했다는 대장정은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민생 찾을 게 아니고요. 국회 민생이 있다. 그렇지. 바로 유치원 3법이 바로 국회에 와 있는 민생 법안이다. 네네네. 그리고 빨리 같이 논의 좀 하자. 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법사위까지도 그냥 묵혀버리면은 이게 언제쯤이면은 본회의에 올라갑니까? 따져보면 네. 이제 9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7, 8, 9 이렇게 3개월을 묵히겠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60일이면 네. 10월, 11월 이렇게 네. 2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따져보니까 11월 22일이 되면 그 뒤에 잡히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입니다. 안건 표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현재 그 표대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통과가 되는데요. 예. 걱정스러운 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와 공감을 했던 당이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인데 예. 바른미래당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남의 당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그렇긴 한데 약간 좀 그렇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바른미래당이 좀 그 잘 건사돼서 같이 표결을 가면 문제가 없고요. 예. 그 좀 이상하게 되고 자유투표나 해버려라 이래 버리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총선을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요 좌불안성 반을방석이에요. 그 동네 유치원 원장님들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고 수도권 해봐야 1000표, 2000표 차이로 갈라진 데가 수십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우리 편 들어라. 그 박용진 3법 그거 부결시켜 버려라.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볼 거다. 이러면 흔들리고요.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요. 자기들 하소연도 들어주라고 그러면서 압박가하고 압력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유총이 다시 집단 행동을 하려고 있다. 이 소식이 또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한유총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무슨 잡초도 아니고 이게 계속 때 되면 나타나냐. 그러는데 한유총은 그 설립 인가를 내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취소를 했어요. 사단법인이 이제 그 해산됐어요. 그러나 그 세력이 어디 간 건 아니고요. 모여 있고요. 그냥 임의단체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 웃기지도 않아. 왜 우리를 니네 마음대로 해산해? 그러면서 거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른바 에듀파인을 왜 우리한테 쓰게 하냐. 박용진 3법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그것도 못 받게 드리겠다고 하는 불복 소송을 또 낸 거예요. 근데 이 행정소송이 좀 웃긴 게 지난번 3월 달에
아이들 볼모로 하는 예. 계약 연기 투쟁이라는 걸 하다가 예. 된서리를 맞고 나서 네네네.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기들은 이걸 받아들이겠다 에듀파인을 예.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뒤에서 딴소리. 예. 근데 한유총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 그 한유총이 한 게 아니고 한유총 소송의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냥 알아서 한 거지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형적으로 앞뒤 다른 행동,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야, 박용진 의원님은 뭐 지금 국민만 믿고 가시는 거네요. 뭐 겁나죠 사실. 예. 저도 펴먹고 살고 표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지뢰밭을 지금 막 조깅하고 계세요. 지뢰밭에서. 강북구의 뭐 미아동, 송천동, 삼양동 여기 삼각산동 분들이 이런 일을 알고 저를 지켜주시고 뭐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하는 거긴 한데요. 아니,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 항의 오고 토론회 항의 와서 제 앞에서 울고 소리 지르고 했던 분들 중에 우리 동네 저희 선거구에 유치원 원장님들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 다녔던 유치원 원장님이 와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누가 아빠 이렇게 하면서 우시는데 네 진짜 아이고 참 감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이 2년 법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를 이제 신문 인터뷰를 보고 약간 어이없었던 게 본인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이 내려지더라고요. 예. 그런 말했어요. 독립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이 다 2년 법안입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자. 그리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 교육기관인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라고 하는 이 법이야말로 민생 법안이고 국민들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법안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독립운동을 어디 가서 엉뚱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법안, 민생 법안이자 우리 사회의 가장 투명한 사회가 돼야 될 학교와 관련된 유치원과 관련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함께 해야 그거 하시고 나서 독립운동 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위태로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돼요. 자, 마치고 어디 가세요? 저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요 당사에 이효 여사의 빈소를 별도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빈소에 그 당번을 정해가지고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러 가신 거예요? 국민 상주를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부릉부릉 과거로 가는 드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같이 가실 분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자, 출발. 네, 준비하시고 과거로 갑니다. 1년 전 오늘로 출발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 6월 12일. 여기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네, 석석 카펠라 호텔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북미 회담의 주인공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계 만남 드디어 만났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제 당신은 not 꼬마 로켓맨 but Mr. Chairman, not A but B. 맨투맨 기초 영어에 나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이 만남이 오늘 우리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1년 전 오늘 그 뜨거웠던 순간.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6월 12일 그래 작년 6월 12일 그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벌써 1년 전 얘기예요. 그 이튿날 또 지방선거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지방선거 있던 날 밤 10시에 제가 KBS 1라디오 특집 방송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온 날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때. 네, 김용민 씨에게는 화근의 씨앗이 된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싹을 그냥 바로 밟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은근히도 말대답을 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주년을 맞아가지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가지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고요? 네,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당연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A beautiful letter.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했고요.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흡족한 그런 심경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북한 체제 내부를 정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현재 원하고 있는 실무 협상을 배제하고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톱다운 하향식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친서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험악한 말들이 오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건가. 다음 미국 대통령 때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대화의 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의 북한 내부 숙청설 보도 이후로 북미 관계가 다시 물살을 타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서가지고 그 북한의 한 명은 처형된 것이 아니다더라 이렇게 털어주기도 하고 이걸 봤을 때는 마중물 역할, 친서도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도 본의 아니게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훈 국정원장이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친서를 서훈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 움직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측의 배경에는요. 지난 8일 미국에 가서 현재까지도 체류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가기 전에 앞서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제를 기해서 친서를 보냈는데 아마 이 답신을 서훈 국정원장이 받아서 미국으로 직접 전달을 하러 간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상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를 먼저 보낸 거군요. 네, 그 전에 4월 15일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 생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친서가 오가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그 앞두고 또 이런 분위기 조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친서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전달해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고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별세와 관련해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는데 관련한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궁금한데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뭐 직접 조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 조문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고 또 권력 서열로 보면은 그래도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요? 탑 10 정도가 아니라 탑 5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그런 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진행자가 뭐 그런 얘기했으면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될 걸. 굳이 그렇게 뭐 순위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 또 2017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반성한 적이 있어요. 수령의 무오류를 깬 것이죠. 근데 하물며 MC가 자신의 무오류를 주장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예의의 문제지. 이거는 내가 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핫소리 시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다면은 굉장히 큰 의미다. 실은 김영철 그 부위원장
이 사람이 나서도 굉장히 격식이 있는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다면은 굉장히 아주 의미가 크다. 그래서 김여정, 김영철 두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은 조문하러 온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누가 하셨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제가 또 반박을 하고 싶어요. 정세현 전 장관님이지만.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노이 노딜 이후로 통일전선부 쪽이 많이 밀려났거든요. 밀려난 인사를 여기에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저는 오히려 격에 좀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 좀 예외 사례가 아닌가.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김영철 부위원장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여정 부부장 그저 사실 근신설이 나돌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또 전면에 나서는 걸 보니까 어떤 신문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민망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라서 국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작은 회의는 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법안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기 때문에 무언가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회의가 열리고 나서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고교 무상교육도 올 가을부터 부분적으로 할 것이라는 보고를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법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일단 이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방의 그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의 그 교육 특별 교부금을 주는 이게 법적으로 한도가 몇 %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올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비할 부분들이 또 없진 않습니다. 국회가 공전 상황이니까 이거 사실 시급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지척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자유한국당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 총선 전에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TBS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뜻은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론 그리고 20대 총선의 공천 실패 책임론 등을 거론한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분열이란 당내 반발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 신상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천 룰을 정할 권한도 주어질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은 탄핵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개개인별로 탄핵에 대한 책임론을 물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책임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론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한 거죠. 또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구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TK 민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친박을 학살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그 전에 얘기했었던 친박 책임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 사실 2008년 총선 당시에도요. 친이계가 친박 학살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당신의 박근혜 의원이었나요? 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만 남겼었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단한 걸 집어내셨네요. 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가 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남의 말을 그렇게 앞뒤를 바꿔가지고 왜곡입니다, 왜곡. 고치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그래.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당내 제왕적 투톱 정치를 걱정했는데 이 투톱이라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12일 오늘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하루 정치를 하더라도 뚜렷한 민심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한 것은 비겁한 침묵이다라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뒷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인사도 나누고 왔는데 네. 김용민 라이브에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섭외를 하는데 말이죠. 네. 공개 구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야당 의원 잘 초대 안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열심히 섭외합니다. 정말 열심히 섭외하고 제일 먼저 섭외하고 나오시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의 강도가 여당의 한 3배, 4배 될 거예요. 특히 자유한국당. 그런데 안 나오세요. 정말 너무 안 나오십니다. 장제원 의원님 좀 나와주세요. 그런 염려, 투톱에 대한 염려 여기 와서 좀 해주세요. 좀. 네. 그 사실 이제 이런 소신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네.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지역구가 불안하다거나 자신이 네. 출마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이렇게 소신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가 어디죠? 부산 사상구입니다. 사상구.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였고 당시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 장제원 의원은 무소속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그때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나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많이들 나와주시고 너무 안 나오시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를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시킬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입당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입당하고 안 나와. 김수민 평론가가 입당하면 공천 받을 수 있죠. 아 그래요? 어떻게요? 네. 제2의 하태경이 되면 반대로 역주행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복기왕 이분이 아산시장 했었죠? 네 맞습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그 탄핵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지역 주민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대통령 말고 이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20대 국회에서 이 국민소환법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민혜한수 빨리. 네, 김정은 위원장 친서 혹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평양에서 시작되어 반대 워싱턴에 행운을 줍니다. 행운의 편지. 자, 서기한수. 네, 적어도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